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출근을 하신다고 가정해보면 아침에 메일함을 열어보고 어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무수한 일들을 처리하고 회의에서 밀려 들어오는 일들을 떠맡게 되고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계속 미루어지고 나는 성장하지 못한 채 오직 바쁘다는 이유로 소진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 도리 클라크의 롱게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롱게임은 이렇게 단기적인 것들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여유롭게 나만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도리 클라크는 하버드, 스탠퍼드 등 명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싱커스 50에 선정된 경영 컨설턴트, 다큐멘터리 감독, 수십억대 사업가 등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것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도 이루기가 참 힘든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저자는 그 비결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인 롱게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흥미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작은 실천이 수반되는 것. 바로 이것이 롱게임의 승리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흥미에 기반을 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길게 보고 하루에 조금씩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10년 후는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할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같이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꿈이 없는 대학 졸업자들이 로스쿨이나 경영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것이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은 위험한데요. 실리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에 찍힌 액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방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등 개인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루키아 존슨이 그랬습니다.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그녀는 지역사회 활동가였던 남동생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후 루키아는 커리어를 바꾸어서 남동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남동생이 교육에 열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녀는 어린 유색인종 학생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루키아의 이야기는 강력하면서도 훌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엇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진정한 열정의 대상 혹은 진짜 목적, 꼭 해야 하는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독자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근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견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문화에서 주입하듯 자신만의 소명이 있으며 그걸 찾는 것이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찾지 못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자책은 소명을 찾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거나 다재다능한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처럼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흥미를 기준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6년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때 고객 중에 매사추세츠주 부지사에 출마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지만 사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보 경쟁이 펼쳐지는 주지사나 상원 의원, 대통령 선거와 달리 부지사 선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주지사가 아프거나 갑작스레 사임하여 부지사가 노출되지 않는 한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묘책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클라이언트인 후보자는 환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녀의 취미이기도 한 카약을 타고 투어 홍보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몇몇 강을 건넌 다음에 지역 언론과 만나 정책 공약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약 투어 홍보에 초대된 명사 메리언 스토더트를 만난 것입니다. 당시 80세를 앞두고 있던 메리언은 짧은 백발에 주름진 얼굴을 한 채 카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나슈아강 청소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인데요. 나슈아강은 당시 미국 내에서 가장 오염된 10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활동에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특별히 떠올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거운동 당시 자원봉사자였던 수 에드워즈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리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녀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리언이 그 자체로 워낙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계에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수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주간 수는 내가 소개해준 세 사람과 면담을 했고 영화 제작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이후 수는 나에게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프로듀싱을 맡을 테니 내가 감독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스토리텔링의 일종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로도 일한 적이 있던 나는 내러티브 구조를 만들고 영상과 대사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나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나는 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3년간 나는 메리언 스토더트, 1000명이 만든 작품이라는 영화의 제작팀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메리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부터 강청소를 위한 환경운동에 어떠한 정치적 전략을 이용했는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들여 인터뷰하며 그녀의 삶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중 유독 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메리언이 17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순간이 온다면 더 흥미로운 쪽을 고르렴. 나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는 흔히 장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상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20살에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 목표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과 같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은 관심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를 찍고 싶다는 마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충분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더 잘하고 싶은 열정에 불을 지피고 결과적으로는 책 출간 계약이나 지역 습지 보존 캠페인 등의 개인적, 직업적 인연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흥미만으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해요. 빚 갚을 방법부터 생각해야죠.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롱게임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나 탐색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일에 바로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길게 봅시다. 전략적으로 하나씩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할지 모를 때 물어보면 좋을 만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일은 해밀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친구 알리사 콘은 린마누엘 미란다가 만든 이 뮤지컬에 흠뻑 빠져서 보르드웨이에서만 8번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리사는 미란다가 만든 프리스타일 힙합 코미디 쇼인 프리스타일 러브 스프림과 이 작품의 제작자들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비트박스와 프리스타일 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등록했어. 이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수업 인원이 꽉 차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겨우 수업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알리사 쪽에서 계속 참석을 미루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망설인 것 같아. 난 멍청해 보일 거야. 엄청 못하겠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만 맴돌았지. 어릴 때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던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를 밀어붙여 겨우 수업에 참석할 용기를 냈습니다. 수업 첫날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그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알리사는 자신이 예외적인 케이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들 중 절반은 랩을 해본 적이 있더라고. 반면에 나는 말 그대로 경험이 전무했지. 다들 최소한 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 해밀턴에서 배운 랩이 전부인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말이야. 3시간을 연습했지만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깨달았지. 연습 시간 후에는 다 같이 둥그렇게 서더니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프리스타일 랩을 하라는 거야. 그 자리에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야. 처음 내 차례가 왔을 때는 패스했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쓰였어. 내가 왜 이 수업을 들으려고 했지? 나는 부끄러움을 타는 나의 성격을 극복하고 싶었고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밖으로 꺼내고 싶었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건 이 도전이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날 밤 다시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서 랩을 해냈습니다. 8주 뒤에는 졸업 공연으로 60명의 관객들 앞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니야. 당연히 잘하진 못했지. 내가 끝까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랩을 했고 그들의 응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알리사는 꾸준히 랩을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스타트업 임원 코치로서 하고 있는 일에 관한 랩을 써달라고 했고 이 랩을 녹음한 후에 직접 아이폰으로 뮤직비디오도 찍었습니다. 알리사는 랩으로 스타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랩을 배우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스스로를 제약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는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더욱 꺼려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납득할 만한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맞는 타이밍이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언제든 생길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롱게임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투른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6가지 방법. 원하는 목표를 미루는 데에는 100만 가지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56세의 페트라 콜버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큰 꿈은 DJ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대로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디제잉이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럭저럭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사람들이 열광하기를 바랐어요. 물론 이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물과 내면의 장벽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20%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를 정말로 달성하고 싶다면 해오던 생각보다 한 수 앞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6가지의 방법입니다. 제대로 지원받기. 페트라가 디제잉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가 믹싱을 해서 음악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장비를 선물해주며 제대로 준비시켜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주는 상대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로 표현하거나 어딘가에 적어두는 등 어떤 식으로든 선언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금세 포기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하는 친구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치 고용하기. 페트라는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지만 누구나 진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빠르게 배우는 방법 중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바로 코치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잭 브레이커가 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마케팅 및 혁신 컨설팅 펌의 CEO인 잭은 줄곧 문학에 대한 열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문학은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죠. 선생님들은 좋은 삶을 살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바쁜 CEO인 그는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와 그런 주제를 토론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그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따분한 일상의 루틴, 불안, 높아진 스트레스, 줄어든 사람들과의 만남 등이 저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타협하는 일이 많았어요. 중요한 것보다 긴급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말이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로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선택하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잭은 문학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잭은 사실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신 온라인 강사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그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탐색한 결과
멕시코에서 대학을 나와 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1시간씩 만나서 그 주에 읽은 단편 소설에 관해 토론을 벌입니다. 먼저 우리는 작품을 재밌게 읽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총평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등장인물을 한 명 뽑아서 그의 동기, 놀라운 점, 선택 등을 분석합니다. 소설 작법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실 같은 전개를 위해서 작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하죠. 독서는 좋은 것이지만 왜 돈을 써서까지 코치를 고용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활력을 주거든요.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기도 하죠.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튜터의 관점을 듣는 것도 정말 재밌고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설을 분석합니다. 전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지만 튜터가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도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명확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 문학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데드라인 정하기. 지금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쉽습니다. 언젠가는 덜 바쁠 때가 있을 거라고 여기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덜 바쁜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일을 진행시키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데드라인입니다. 페트라 콜버는 그의 책 완벽한 해독 출간 파티에서 얼결에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터뷰어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페트라님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었음에도 즉석에서 디제잉을 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북미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페트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을 통보하듯 그녀에게 1년 뒤 8월에 열린 VIP 파티에서 디제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1년 뒤? 좋지.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조금씩 행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페트라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600명 규모의 애프터 파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었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디제잉을 배워야 했습니다. 페트라는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기. 페트라의 VIP 피트니스 행사 디제잉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죠. 무대로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노래들을 틀었어요. 20%의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를 풀타임 일자리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그 프로젝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들여 발전시킨 능력을 방치하는 건 큰 손해인데요. 배움과 성장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루프탑 바를 방문했을 때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DJ가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바텐더는 마침 호텔에서 로제 온 더 루프탑이라는 행사를 런칭했다며 바로 다음 주에 공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놀라웠어요.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전 행사와는 다른 디제잉 스타일을 시험해보면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어요.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들 뒤에서 마음 편하게 배경이 되었죠.
낮은 리스크로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도전적인 음악을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매번 무언가를 배웠고 발전했습니다.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제잉을 연습해온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페트라는 기대치를 더욱 높여 2년 뒤에 또다시 커다란 도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1년 동안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이득이 되는 상황 만들기. 20%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너선 브릴도 세계 박람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소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소의 이익을 가늠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산업계에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특정 지역에서 인맥을 만드는 것,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우거나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 등의 가치 있는 일을 연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과가 비록 크지 않더라도 매력적으로 들린다면 그 도전 자체로도 가치 있습니다. 이직이나 컨설팅 기회, 금전적 이익 등의 추가적인 보상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생각하기. 우리는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잘 알려진 격언인 만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도 과소평가를 한다는데 10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 시간 프로젝트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리의 마법이 발휘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힘이 됩니다. 연극계에서는 쇼 한 편이 브로드웨이에 가기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품을 써야 하고 그 작품이 자랑스럽게 쇼로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에는 자금을 모아서 여러 번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정을 거칩니다. 이후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기 전에 뉴욕 퍼블리시어터에서 시작했던 해밀턴처럼 오프 브로드웨이 쇼케이스를 하거나 보스턴, 시카고, 샌디에이고 등에서의 시험 상영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합니다. 최종 단계가 브로드웨이 극장가인 그레이트 화이트웨이의 무대에 오르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쇼를 하려면 연극은 400만 달러, 뮤지컬은 1,5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난하고 힘든 여정이죠. 따라서 끈기가 필수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고 배운 스킬을 다듬고 필요한 인맥을 쌓고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길게 봐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브로드웨이에 올릴 만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외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신출내기에서 능숙한
공연 작사가가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로듀서들과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7년부터 친구 알리사 콩과 함께 브로드웨이와 그 외의 연극 공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프로듀서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목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적어도 그 제작 과정을 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에서 성공은 꽃피우기도 합니다. 롱게임은 미리 계획해둔 작은 단계들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쌓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계획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쌓아온 시간은 더 많은 옵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없더라도 20%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실험들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이 떠오를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오래 할 수 있을까?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과 만난다. 몇 년 전 뉴욕으로 이사 온 후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업무상 아는 사람들은 많았고 원한다면 네트워크 미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점심 식사할까? 월요일 오후에 커피 마실래? 일하는 시간 중간중간 이런 만남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짐을 푸는 어수선한 시간을 지나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오자 매일 저녁 스케줄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뉴욕으로 이사 온다고 말은 해두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가 보스턴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나 저녁 식사가 있을 때 나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가볍게 아는 사이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나를 초대할 만한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의 반짝이는 빛과 발 아래에 소란스럽게 요동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궁금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확실한 건 나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거나 뉴욕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너무 어렵다면서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요. 나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들었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초대를 받고 싶으면 먼저 초대를 하면 돼. 이 말은 내가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나 반 친구들이 나를 쏙 빼고 재미난 일을 계획했을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는데요. 이 엄마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네트워킹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똑똑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전문가들은 중요한 고객들에게 피칭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과제를 납품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느낍니다.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하겠어? 그녀는 너무 바빠.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너무 간절해 보이고 싶지 않아. 사실이기는 합니다. 모두가 당신과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너무 바쁠 것이고, 워렌 버핏이라면 우리의 미팅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에서 외로운 여름을 보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깊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초대를 기다리고 있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면 크게 고마워합니다. 마음에 드는 멕시코 음식점을 발견했습니다. 근사한 음악이 흐르고 1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초대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공동 주최자를 섭외해서 각자가 초대한 지인을 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형식은 간단했습니다. 첫 30분은 비공식적인 시간으로 사람들이 도착하면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에 앉은 순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도착하면 음식이 서빙되는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중에는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에 답하게끔 했습니다. 올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 몇 년간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나는 60회가 넘는 저녁 모임을 열어서 수백 명과 함께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뉴욕에서 연결자로서의 평판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바꾸어서 친구 알리사 콩과 함께 줌으로 모임을 호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초대하는 모든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게스트 중 많은 사람이 모임 후에 연락해 온다거나 감사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막판에 참석을 취소했고 다 같이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귀한 사업적인 인맥이 되었습니다. 나는 뉴스위크와 협업을 시작해서 주간 인터뷰 시리즈의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저녁 모임에서 에디터를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편하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녁 모임을 했던 주요 목표 중 한 가지에 맞게 모임에서는 나만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맥 관리를 불편해하는 이유. 네트워킹이 주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고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직장이나 클라이언트 혹은 이사회 자리를 만나서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에 저항감을 가지거나 마련된 자리조차 다음 기회로 미루고는 하는데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학창시절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해오지 않은 시간과 감정의 투자 말이죠. 사회에 나오면 바쁜 일에 치이는 것뿐만 아니라 돌봐야 할 가족도 생깁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캔자스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홀의 연구에 따르면 아는 사람이 가벼운 친구로 전환되는 데에는 약 50시간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거기에 90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시간 이상을 더 함께 보내야 비로소 친한 친구가 됩니다. 요즘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볍게 아는 정도의 지인들만 만들어 두어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터의 1973년 논문인 약한 연결의 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녁 모임의 공동 주최자가 초대한 참석자였는데요. 나는 이후 몇 차례 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와의 인터뷰 내용을 그녀의 책에 싣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인연이자 가벼운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업적으로 추천해주기도 했는데, 이 기회는 지난 5년간 1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회는 정말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킹을 꺼려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네트워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심지어 네트워킹을 하는 자신이 타락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걸 이유로 관계를 맺는 노력을 멈추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단순히 네트워킹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게. 아마도 네트워킹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내가 영속적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순수하고 목적성이 없으며 관계를 구축해 줍니다. 아무런 목표나 기대치가 없고 대신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만 있을 경우 경험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꽤나 논리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현재 상태 혹은 미래 계획에 대한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년의 시간을 들여서 업무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야를 바꾸고 싶다고 결정합니다. 다른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두었지만 거절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좋은 이직 오퍼를 받고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영속적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과 직업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기자인데 상대는 우주 비행사일 수도 있고 당신은 회계사인데 상대는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 개념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커리어와 인생길이 변화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굉장히 가까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심오하게는 즉석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오래된 열정을 깨우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영감을 주는 등 서로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더 나아집니다. 캐시 클릭이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타트업의 창업자인 하임 마카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태어난 하임은 거의 30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민자를 돕는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카르도라는 직원과 친해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수많은 모임, 강연, 기념 행사들을 주최하는 일을 도왔는데요. 훗날 리카르도가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교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일을 맡았을 때 하임은 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리카르도가 엑셀러레이터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저를 초대했어요. 잠재 투자자들 앞에서 저의 스타트업을 피칭할 수 있게 해주었죠. 나중에 리카르도는 테크니온을 방문하러 온 브라질 기업가 대표단을 응대하는 일을 맡기도 했죠. 그는 제가 몇 번이나 이 외국인 대표단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대표단 중 기업가 한 분이 자신의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현재 저는 그 브라질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가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임은 자신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회사 이사회의 일원이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리카르도와 친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리카르도가 직업적으로 그를 도우리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자 할 때 네트워킹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런 의도가 없을 때야말로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별밤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지치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길게 보라.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단순히 길게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경쟁자는 사라질 것이고 그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해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표 달성까지의 예상 시간이 3년이라면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라면 적은 수의 사람만 도전한다. 단순히 시간만 늘려도 해보지 못했던 일에 뛰어들 수 있다. 재능이 없어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 싶다면 평생에 달성하기 힘든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내고 싶다면 오늘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롱게임의 노하우를 삶 속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과 내 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성공 습관,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체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실패라는 꼬리표를 다는 그런 단기적인 사고나 압축 성장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라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고 또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을 지우기, 내 관심, 흥미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찾기, 그걸 찾았다면 오랫동안 해보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하고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자연스럽게 흥미가 가는 분야를 찾다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